대상 소문자 하의 패러독스, 제논의 역사를 삐딱하게 보기. 일자로서의 유일의 존재를 주장했던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유명한 패러독스이다. 파르메니데스의 제자 제논은 다수성과 운동의 존재를 전제할 경우 야기되는 모순된 결과를 밝혀 패러독스를 수단으로 하여 파르메니데스의 논제인 모순율을 증명하려 했다. 이 패러독스들은 이론적이고 내용 없는 말장난의 본보기 같고 불합리성, 즉 우리의 가장 기본적 경험에 반하는 어떤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 같다. 그러나 밀너는 제논의 패러독스의 문학적 기법이라는 논문에서 패러독스에 대한 일종의 각색을 성취한다. 그는 제논이 운동의 불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네 가지 패러독스가 모두 원래 문학적 상투어들을 참조한 것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 제논의 패러독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자. 이 이야기의 출처는 일리어드 22권이다. 아킬레스는 헥토르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처럼 고상한 원전의 내용은 대중적인 변형판인 이솝의 토끼와 거북이에 관한 우화와 교차된다. 아킬레스와 거북이에 관한 것으로 오늘날 알려져 있는 변형판은 이런 것들이 압축된 것이다. 그러나 밀너의 논의는 제논의 패러독스가 논리적인 추론게임과는 거리가 멀며 명백하게 규정된 문학 장르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다. 그 패러독스들이 고상한 모델을 진부하고 익살스러운 그 변형판과 대비시킴으로써 그 모델을 전복시키는 이미 확립된 문학 기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환상에 있어서의 목표와 목적. 락강의 이론에서 환상이 욕망의 대상 원인인 소문자 아에 대한 주체의 불가능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때 제논이 배제한 것이 바로 환상의 차원이다. 환상은 주체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시나리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조건 위에서는 적절하다. 환상이 상연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는 장면이 아니고 그러한 것으로서의 욕망을 드러내고 무대화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의 근본적 초점은 욕망이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이며 따라서 주체의 욕망을 조정하고 그 대상을 득화시키며 그 속에서 주체가 취하는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환상의 역할인 것이다. 주체가 욕망하는 주체로 구성되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이다.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욕망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이 논점을 입증하기 위해 유명한 공상과학 단편인 로버트 시클리의 세계들의 상점을 보자. 그 단편의 주인공인 웨인 씨는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노인 톰킨스를 찾아간다. 그는 폐허가 되어 썩어가는 쓰레기만이 가득한 오두막집에 혼자 산다. 소문에 의하면 톰킨스는 특수한 약을 써서 사람들을 그들의 모든 욕망이 충족되는 평행 차원으로 위치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그 사람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물건을 요구했다. 톰킨스를 만난 웨인은 그와 대화를 나눈다. 톰킨스는 자신의 거래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위치 이동 경험으로부터 만족한 상태로 돌아오며 이후에도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웨인은 망설인다. 그러자 톰킨스는 그에게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생각해보라고 한다. 집에 오는 길에도 웨인에게는 그 생각뿐이다. 그러나 집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이내 그는 가족 생활의 즐거움이라든가 문제들에 사로잡히게 된다. 거의 매일 그는 스스로 다시 톰킨스 노인을 방문할 것이며 욕망 충족의 경험을 하고 말리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언제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의 주의를 흩어놓으며 그로 하여금 방문을 연기하게 하는 가정사가 끊이지 않는다. 여름 휴가 때는 아들과 배를 타야 한다. 가을에는 새로운 약속이 있다. 이렇게 1년 내내 웨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다. 갑자기 그가 톰킨스의 오두막에서 깨어날 때까지. 톰킨스는 묻는다.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떤가? 만족스러운가? 웨인은 예, 그럼요 라고 중얼거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세속적 물건들을 톰킨스에게 건넨다. 그리고 저녁 감자 배급에 늦지 않으려고 무너져가는 폐허를 떠난다. 어둠이 깔리기 전에 그가 지하 은신처에 도착하자 한때의 쥐들이 쥐구멍에서 나와 핵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뒤덮는다. 이 이야기는 핵전쟁이 우리의 문명을 붕괴시킨 이후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 공상과학이다.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측면은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반드시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이야기의 전반적 효과는 바로 이 함정에 기초한다. 우리는 물 자체인 것을 물 자체의 지연으로 혼동하며 사실상 욕망의 실현인 것을 욕망의 축으로, 욕망 고유의 우유부단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욕망의 실현은 그것이 충족되는 것, 충분히 만족되는 것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욕망의 재생산과 함께 일어나는데도 말이다. 웨인은 환각 속에서 자신의 욕망 충족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상태로, 즉 욕망을 구성하는 결핍을 재생산하는 상태로 자신을 위치동시킴으로써 욕망을 실현했던 것이다. 불안에 대한 락강의 개념의 특성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안은 욕망의 대상 원인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불안을 일으키는 것은 대상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결핍 자체를 상실할 위험이다. 욕망의 소멸이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다. 아인 라인의 공상과학 소설 조나단 호그의 불쾌한 직업을 보자. 사건은 현재 뉴욕에서 일어난다. 조나단 호그라는 사람이 에크미 빌딩 13층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 들어간 다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달라고 사설 탐정 렌다를 고용한다. 물론 호그는 그 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 다음날 렌달은 일하러 가는 호그를 미행한다. 그러나 12층과 14층 사이에서 갑자기 호그가 사라져버리고 렌달은 13층을 찾지 못한다. 그날 저녁 렌달의 침실 거울에 렌달과 흡사한 사람이 나타나서 렌달에게 위원회가 소환한 장소로 거울을 통해 따라오라고 말한다. 거울 저편에서 그는 렌달을 거대한 회의실로 안내한다. 회의실에 있던 위원회 의장은 렌달에게 그가 지금 13층에 있으며 조사를 위해 앞으로도 종종 그 방으로 소환될 것이라 일러준다. 그 후 여러 번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렌달은 이 수수께끼 위원회의 위원들이 작은 새들을 번식시켜 그 새끼들과 함께 우주를 통치하리라고 추측되는 거대한 새를 신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소설의 결말은 다음과 같다. 호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정체를 깨닫게 되고 렌달과 그의 아내인 신시아를
야훼의 소풍에 초대한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계획하여 그곳으로 그들을 오게 했던 것이다. 오그는 그들에게 자신은 예술 비평가인데 좀 특수한 유형의 비평가라고 말한다. 우리 인간의 우주는 존재하는 우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 모든 세계의 실제 주인들은 신비로운 존재들로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른 세계들, 다른 우주들을 창조한다. 우리의 우주는 이 우주의 예술가들 중 하나가 창조한 것이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조정하기 위해 가끔 자기 종족 가운데 하나를 그들의 피조물에게 파견하는데 그들은 창조된 우주에서 거주자로 위장한 채 우주의 예술 비평가로서 활동한다. 오그의 경우에는 단락이 있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서 렌달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렌달을 조사한 정체불명의 위원회 위원들은 단지 진짜 신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사악하고 지위가 낮은 신의 사절단에 불과했다. 오그는 렌달과 신시아에게 자신이 우리의 우주에서 몇 가지 사소한 결함을 발견했지만 그것은 몇 시간 안에 신속히 고쳐질 것이라고 일러준다. 만일 그들이 뉴욕으로 돌아갈 때 차창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 명심한다면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끝내자 오그는 떠난다.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렌달과 신시아는 차를 몰고 귀갓길로 오른다. 그들이 금지사항을 지켰으므로 모든 것은 순조롭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아이 하나가 차에 치이는 사건을 목격한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침착하게 운전을 했으나 잠시 후 순찰대원이 눈에 띄자 의무감에 사로잡혀 그에게 사고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차를 세운다. 렌달은 신시아에게 창문을 좀 내리라고 말한다. 그녀는 비명소리를 삼켰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열린 창문 밖에는 햇빛도 경찰도 아이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회색빛 무정형의 안개만 마치 미완의 생명을 지닌 듯 천천히 흘러가고 있을 뿐. 그들은 안개 때문에 전혀 도시를 볼 수 없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안개가 창틀로 몰려와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자 렌달이 창문을 올려하고 외쳤다. 신시아는 손이 마비된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가로질러 손을 뻗어 창문을 올리고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햇빛이 비치는 장면이 다시 나타났다. 창문을 통해 순찰대원, 떠들썩한 풍경, 구경꾼이 보이고 저편으로는 도시도 보였다. 신시아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테디 차를 몰라요. 잠깐,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고 자기 옆쪽 창문으로 몸을 돌려 아주 조심스럽게 1인치도 안 될 만큼 살짝 그 창문을 내려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역시 바깥쪽에는 회색빛 무정형의 안개가 흐르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서 보면 도시의 교통과 햇빛이 비치는 거리 그 모든 게 분명했다. 그러나 창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는 무였다. 이 미완의 생명을 지닌 듯 천천히 흐르는 회색빛 무정형 안개. 이것이 그 상극의 생명력으로 고동치는 전상징적 실체인 락강의 실제계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실제계가 분출하는 장소이다. 이 경우 그것은 착유리로 물질화된 안팎을 구별하는 경계선이다. 여기서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그에게 나타나는 안팎의 불균형, 기본적인 현상적 불일치 경험에 대해 언급해야만 한다. 밖에서 보면 차는 작아 보인다. 하지만 차 안으로 기어 들어갈 때면 우리는 밀실국 공포증에 사로잡히게 되며 일단 그 안에 있으면 갑자기 차가 훨씬 커 보이고 편안하게
느껴준다. 이 대가가 바로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있는 연속성의 상실이다.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외부의 현실은 약간은 거리가 있는 유리창으로 물질화된 경계 혹은 스크린의 이면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외부의 현실인 차 바깥의 세계를 차 안의 현실과 연속되지 않는 또 하나의 다른 현실로 지각한다. 우리가 창문을 내리고 외부 현실의 물질적 현존이 우리에게 근접해 오도록 했을 때 우리를 압도하는 불편함이 바로 이와 같은 불연속성의 증거다. 이 불편함은 보호 스크린 구실을 하는 창문이 안전거리에서 막아주던 것이 사실 얼마나 근접해 있던 것인가를 갑작스럽게 경험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